안녕하세요. 낭만서점의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낭만서점 31회 두 번째 트랙,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저번 시간에 정용준 작가의 바벨이라는 장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바로 그 바벨을 쓰신 주인공 정용준 작가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저희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도착하신 지 한 5분도 안 됐는데 네. 바로 녹음실에 지금 들어오셨고 네. 이제 목 좀 축이시고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실물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지금 그리고 경환 씨랑 정용 작가님이 네. 굉장히 근접거리에 앉아 계시네요. 네. 서로 이렇게 묘한 분위기가 나게. 제가 손을 뻗으면 바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네. 이 책을 읽다가 네. 이 책 이 날개가 있잖아요. 예. 읽다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끼워놨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사진을 계속 보셨군요. 사진을 늘 보면서 책을 읽었는데 네. 옆에 계시니까 기분이 묘하고 네. 좋습니다. 실물과 사진 중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사진이 잘 나오시긴 한 것 같아요. 애들로 표현하시는. 그렇군요. 실물도 훌륭하시고요. 굉장히 내추럴하시게. 네. 예. 실물과 거의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제가 그렇게 작가 사진을 빼자고 했는데 네, 참 실물이 좋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저희 음악하는 동료 중에 전자양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종범 실명은 이종범 씨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잘 몰라요. 굉장히 비슷하세요. 네. 외모가. 외모도 비슷하시고 분위기도 조금 비슷해요. 약간 천재과거든요. 천재 뮤지션과인데 예. 풍기는 풍기시는 게 아우라가 네. 비슷합니다. 이 말은 더 기분이 나쁜데 천재라니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놀리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요. 저는 되게 제주소년 좋아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그렇군요. 네. 놀린다는 기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저는 정말 놀린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정용준 작가님 네. 앞에 서로 얘기를 하느라 네.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못 시켜드렸는데요. 네. 작가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용준입니다. 네, 소설을 쓰고 있고요. 네, 인사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정용준 작가님 프로필을 읽어드렸지만 이번에도 한 번 더 옆에 계시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용준 작가님은 1981년 저보다 2살 형이시네요. 광주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나오셨고요. 2009년 현대문학의 단편 굿나잇 오블로가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가나, 장편 바벨을 쓰셨습니다. 네. 정말 젊은 작가시죠.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시는 곳은 경기도 광주. 네, 경기도 광주. 광주에서만 사신 건가요? 태어나서? 광주라는 도시 말고는 안 사시는 건가요? 아주 어릴 때, 제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울산에 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기억이 다 광주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광주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태어나신 게 그러면 광주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어딘가에 나왔다고 했는데, 순천에서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네. 저 이렇게 약간, 전라도 특히 광주 쪽 분들 만나면은 굉장히 친근하게 제가 또 이야기거리가 좀 있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2년간 살았거든요. 광주 31사단 군악대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군복무를 거기서 군복무 딱 2년간 광주에서 오치동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오치동. 네. 그런데 지금 순천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 전라남도에는 그 사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31사단 예하 부대들이고 그 사단의 예하 부대들의 무슨 일이 있으면 31사단 군악대가 출동을 해요. 그래서 남도 유랑을 다녀요. 2년 동안 거의. 군생활 경험하면서 축제들을 2번씩 경험하는 거죠. 그렇네요. 1년 담양 대나무 축제 행사 그렇게 꼭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남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 가급적이면 그 남도의 기운을
그 발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막 나오는데요. 네, 그럼요. 광주 출신 문인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김경주 시인도 그렇고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라는 시집을 냈죠. 그리고 뮤지션 하림 씨도 광주 그런가요? 출신입니다. 저는 한 분 종종 말씀드리곤 하는 분이 예. 문근영 씨. 문근영 씨. 광주의 네. 자랑. 그리고 또 시인 중에 누가 계시냐면 서효인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100년 동안의 세계대전이라는 김수영 문학상 수상작도 내셨는데요. 서효인 시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나의 라이벌은 정용준이다. 예.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광주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동창이고 정용준 작가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사실이죠. 지금 여기 질문지에도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지금 암유명한 작가라고 이미 써져 있는데 이걸 보고 저보고 이제 잘 나간다고 하니 그 친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척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참 이런 질문들이 실은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우리 광주 출신 뭐 김경주 시인, 서효인 시인 저 하다가 문근영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서효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요즘에 이제 문근영 이후에 우리 또 수지 씨가 언제 그분들을 한번 같이 게스트로 모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드는데 아마 그런 능력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허이 정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광주에서 네네. 그 미녀들이 많이 있나 봐요, 광주에. 그 두 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저희 낭만서점에 출연 제의가 있었을 때 나오시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결심이라는 큰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이요. 뭐 이렇게 저도 궁금했고요. 재밌을 것 같았고 할 일도 사실 없었고 사실 소설가가 그렇게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않아요. 할 일이 많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런가? 일단은 허위 평론가가 뭘 하자고 하니까 기꺼이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오면 겸사겸사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따지면서 이렇게 뭔가를 결심하는 것 같은데 그냥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 뭘 하자고 하면 쉽게 하는 편이에요. 서울엔 종종 오세요? 네, 그렇죠. 경기도 광주에 살긴 사는데 냉정히 말하면 서울에 살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아는 많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경기도에 살아요. 되게 이상한. 저도 경기도예요. 네, 아까 서효인도 경기도.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기도에 사는데 도대체 서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맥락으로 경기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산다고 할 수 있죠. 네. 저 서울 삽니다. 네. 작가님이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사실 이제 섭외 요청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뭐 소설 선정하고 뭐 잠깐 나갔다 오시더니 통화하고 오시더니 섭외가 됐더라고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 작가의 그러니까 젊은 작가 중에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가의 1순위로 꼽았던 게 바로 정용준 작가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작가님이 이 문학판 안에서 굉장히 좋은 선배로 이름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경우에도 정용준 작가님과 상담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그렇게 얻었다고 저한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용준 작가님은 진짜 이분은 뭔가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때의 성스러운 기운은 그 성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뜻의 성. 네. 그래서 작가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 같다. 저는 뭐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성스럽게까지 해야 나올 수 있는 곳인가요? 네. 저도 어찌나 칭찬을 듣고 그 이후에 이제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 안에서 허희 씨가 칭찬했던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간략한 칭찬 뭐였냐면 이제 문장이 굉장히 탄탄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낭만서점 녹음하러 와서 쭉 이야기를 하고 다음 소설 고르고 갈 때 몇 마디 듣고 가는 게 그 다음 소설에 대한 제 정보의 전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접하고 바벨을 이렇게 읽는데 맨 처음에 환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좀 동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래서 정용준 작가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뭉게뭉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환상들이 생겼었는데 오늘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만나 뵙게 돼서 좋습니다. 네. 정용 작가님 뭐 요즘에는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네. 일단 뭐 학기 중엔 좀 바빴고요. 이렇게 몇몇 곳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그거 말고는 이거 좀 뭔가 글도 쓰고 있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이도저도 잘 못하면서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갖다가 지금 마침 그 방학을 해서 이제는 좀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여유롭게 지금 이렇게 방에 오래오래 앉아 있는 편이죠. 그게 요즘 근황인 것 같아요. 보통 좀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세요? 실은 이제 어떤 밤에 쓰는 걸 좋아하고요. 밤에 잘 써져서 좋아한다기보다 밤에 깨어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제가 그 불면증에 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밤에 깨어있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좀 일을 해보니까 불면증은 일을 해도 밤에 못 자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면이라기보다도 그 거면증이라고 해야 될까? 자는 걸 거부하는. 그런데 피곤하니까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방학을 해서 밤에 많이 깨어 있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밤에 글을 쓰는 게 어떤 작업에 크게 능률은 오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에 쓰는 문장들은 아침에 많이 지우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밤에 하는 모든 것들은 아침에 하면 후회하기 마련이잖아요. 일은 크게 저지를 수 있지만 수습하기 힘든 것처럼. 하지만 이제 수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일 벌려놓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울 것들이 있지만 남는 것들도 있고 고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그래서 밤에 쓰는 걸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급하면 이제 시간 남으면 언제나 쓰고 그런 편이죠. 여러모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 제가 여쭤본 거는 어떤 부지런한 작가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글을 쓰고 네. 뭐 일찍 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혹시 그런 FM적인 생활을 하시나요? 여쭤본 건데 저랑 좀 거의 비슷하시네요. 근데 그 꿈입니다. 작가라면 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 있다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방금 말했던 그런 삶이 저는 제가 꿈꾸는 어떤 롤 모델입니다. 작가님 오시기 전 방송에서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꿈이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낭만서점 녹음하는 날 한 10시 반까지 나오거든요. 광화문에. 굉장히 힘든 날이에요, 저에게는. 네, 저도 오후에 잡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마터면 아침에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관계자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가님께 제가 궁금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소설 강의를 하시잖아요. 학생들에게 이제 소설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늘 고민이 그거예요. 배워서 할 수 있는 건가? 혹은 그러니까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수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 고민이 있죠. 근데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제일 제가 강조하는 거는 좀 글쓰기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더라고요. 소설을 좋아하자. 네. 저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음악을 가르치잖아요. 네, 제가 가르치는 강의 제목이 송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가르칠 수가 있는 과목인가? 거기부터가 지금 창작의 영역이니까요. 과연 이걸 커리큘럼화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지금 해주신 말씀에 2학기 강의안이 잡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음악을 좋아하자. 네, 좋아해야 되죠.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다작이 중요하다. 많이 만들고 당신의 외장하드를 꽉 채울 정도로 데모를 만들어라. 우선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거겠네요. 하죠. 이렇게 둘이 그냥 계속 토크하고 싶네요. 같은 말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많이를 결국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물리적 양을 늘려라. 근데 문제는 늘리려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준비된 질문지에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기차 안에서 주로 소설을 쓰신다고. 그래서 대학 강의를 위해서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와중에 기차 안에서 소설을 쓰시고 또 기차 도착 예정 시간과 노트북 배터리 잔량이 마감을 재촉하는 초시계 효과를 내준다고. 네. 기차에서도 쓴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문장이 계속 이게 카피되면서 그 확정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데, 네. 간단히 말하면 기차에서 쓰면 잘 써진다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기 중에는 글은 써야 하는데 바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을 만들어서, 뭔가 글 쓰는 거에 바꾸고 싶은데 하다못해 독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차에서 하면 좋더라고요. 기차에서 뭔가 뭔지 모르지만 좋아요. 여기 보면 몇 년간 쓴 단편들이 모두 기차에서 탄생했고 덜컹거리는 기차 소음이 내겐 집중을 돕는 백색 소음이다.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아마 기사에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고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차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군대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군대 가면 남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남들보다는 조금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는 친구들이 막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한부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광주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백수들은 자유를 잘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 계속 그 시간을 유보할 수 있으니까 뒤로 유예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정말로 돈을 쓰면서 휴가를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에요. 며칠 동안 막 이렇게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이런 것처럼. 그 시간 안에 어떤 나를 압박하는 그 스트레스를 좋게 바꿀 때 자꾸만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라든지 뭐 모티프라든지 뭐 어떤 쓰고 싶다고 하는 어떤 단상 같은 것들이 기차나 차나 그 이동 지하철을 탄다거나 그때 그래서 가급적 그때 스마트폰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 시간을 스마트폰을 하는 건 가장 맞아요. 슬픈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런 이동 중에 생각을 한다. 그게 모든 걸 썼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 뭐 이런 거겠죠. 시간을 집약적으로 쓴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또 이동을 하다 보면 뭔가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정신은 다른 세계에 있다. 이런 식의 그 매력이 있죠. 네. 매력이 있어서 저도 종종 이용합니다. 네. 책 같은 거 많이 읽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전업 작가로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업 작가로 산다는 게 결코 녹록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도 문학평론을 쓰지만 사실 평론으로 먹고 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 작가님의 경우에도 좀 힘들지는 않으세요? 일단 그 말은 좀 정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전업 작가는 아니죠. 이미 벌써 뭐 강의 얘기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업은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죠. 아르바이트는 필이 끝나니까. 그렇죠. 일단 전업 작가로 지금 돌아왔죠. 그래서 그 질문에 되짚어 보면 결국 전업 작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조금 힘들죠. 오늘 공감되는 부분 참 많네요. 경환 씨. 제가 제주소년이라는 팀을 하는데 네. 제주소년은 2명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네. 낭만서점 아르바이트. 네. 저는 좀 벌이가 괜찮아요. 정치자분들 그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 경환 씨 어떠세요? 이 아르바이트 도움이 좀 되세요? 전 도움 많이 됩니다. 되시는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나다니면서 책도 읽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바벨까지 해서 10권 정도 읽었는데 네. 제 정서상으로 큰 배터리가 되어주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데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낭만서점이 고민이 깊으신데요. 아니요, 저는 제가 지금 잠깐 묘사해드리면 순간 얼굴에 이 난감한 경직을 댔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나 애둘러서 말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신 저는 것 거의 숫자로서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괜한 일이 될까봐 예, 어쨌든 큰 도움이 되죠.
네, 큰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도 사실 네. 큰 도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그 제주소년의 2명의 멤버 중 한 명인 저는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네. 한 명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업 작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유상봉 씨. 네. 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강아지 산책시키고 낚시 다니다가 기타 좀 치다가 곡이 나와요. 네, 곡이 나오면 저는 그걸 이제 어디 기사화된 적도 있는데요. 소가 갓 짜낸 우유 같은 신선한 음악이다. 그래서 그 음악을 구체화시키고 이제 작업을 하는 그 재미로 또 제주소년을 연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 또 저도 이제 곡을 써야겠다는 자극도 받고 그래서 또 곡을 합치고 같이 작업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상봉 씨는 방목하는 소 네. 같은 대관령 인상이네요. 젖소 같이 네. 네. 아무튼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네. 지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광화문에 왔다 그러네요. 잠시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 네. 제가 이 말을 듣니까 너무 이렇게 작가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한 팀이죠. 나의 어떤 그 글쓰기 메이트 같은 게 있어서 내가 바쁠 때 그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 가짜낸 어떤 젖소에 그 어떤 우유 같은 문장들을 주는 거예요. 혹은 나머지 디테일한 어떤 그 처리는 네가 해라.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죠. 그거 되게 방금 부러운 말입니다. 신인 남성 문학 지필 듀오. 그래가지고 제주소년 소개할 때 늘 신인 때 신인 듀오잖아요. 남성 포크 듀오입니다. 제주소년입니다. 이랬었는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소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광주 소년을 결성할 테니 혹은 저에게 이렇게 같이 저에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소울메이트를 해주실 분이 있으면 정말 연락은 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한번 만나죠. 네. 연락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운명처럼 만납시다 언젠가. 아무튼 뭐 작가로서 그런 공동체가 생긴다는 건 거의 발명품이네요. 그러게요. 사실 근데 작가는 자기 글쓰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이고 그런 점에서 뭔가 함께 공동 작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요즘에 헐리우드 같은 데서는 뭐 대본을 함께 공동 작업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어떤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자기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타협점을 마련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뭐 장르적으로 이렇게 탄생한 게 있다면 대담집 뭐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그렇죠. 쓰네요. 예. 그 공동 작업에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정용준 작가님이 악스트라는 그 격월지 문예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악스트라는 매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독일어로 네. 도끼라는 의미네요. 악스트가. 네. 도끼라는 의미고 또 편집위원이 보통은 다른 문예지들의 경우에는 평론가들이 주로 편집위원을 맡아서 하는데 지금 배수아 작가님, 백가음 작가님, 그리고 정용준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이 힘을 합치셔서 편집위원을 하고 계신데요. 뭐 이 악스트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간호가 아마 오늘 밤에 나올 거예요. 원래 6월에 나와야 됐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저기 몇 군데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상상력을 발동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나오니까 이제. 네, 이거 그렇죠. 언니네 이발관 같네. 아마 이제 이게 방송될 때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특별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새로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냥 소설에 관한 잡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잡지예요. 잡지. 어떤 대단한 그 담론이 있다거나 어떤 평론 담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을 싣고 또 그 소설에 대한 리뷰를 싣고 근데 리뷰인데 좀 더 비평적 담론의 리뷰가 아니라 그냥 좀 다양한 여러 독자들 믿을 만한 어떤 독자들의 언어로 말하는 그런 리뷰가 실릴 거고 또 그냥 소설가들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할지 네. 그들에 대한 좀 더 좀 디테일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되게 잡스러워질 거고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소설에 집중하면서 좀 다양하고
좀 밀도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현재의 어떤 한국 문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시인에 비해서 소설가들이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굉장히 작아요. 저도 충분히 그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소설가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잡지를 창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존 문예지 시스템에 대한 비판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저는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젊은 평론가로서 또 작가님도 젊은 작가로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직조되어 있는 문단 시스템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제 발언권을 주는 것은 그 위에 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참 좀, 뭐랄까, 갑갑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낭만서점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서 쓸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억압된 것을 해소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죠. 방금 호위평론가가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내가 다루고 싶은 것들에 다룰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도 나왔겠죠. 네. 네, 호위평론가가 저를 불렀으니까 나왔겠죠. 그런 것처럼 뭔가를 다뤄야 될 때 너무 시스템이 견고하면 승인받아야 될 게 많고 근데 비판적인 의식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요즘 좀 시끄럽긴 하죠. 네.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 부분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답답해하는 것들은 문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문학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예지가 그 역할을 그러니까 비평가를 제가 욕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비평가들이 그 소설과 시를 다룰 때 마치 연구하는 마음으로 다루는 거죠. 네. 국문과에서 논문 쓰는 사람들이 문학을 대할 때 그들에게는 뭔가를 의미를 찾고 네. 그 의미를 만들어내고 비슷한 텍스트를 연결시키면서 어떤 그 논증을 또 네. 의미를 만들어야 될 땐 그때는 이제 학문이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재밌어서, 그렇죠. 좋아서. 그렇죠. 그냥 아무도 글을 억지로 읽지 않죠. 저 역시. 근데 그 기능이 지금 기존의 문예지 시스템에 막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문학이 아니라 문예. 그러니까 언어 예술로서의 어떤 문학. 정말로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흐르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사실 너무 비평가들이라고 하면 바꿔 말하면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카데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갖는 어떤 판단력이 좋은 문학과 어떤 중요한 문학을 계속해서 결정되면 그것에서부터 다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산되면서 네. 담론이 만들어지고 실은 이제 틀에 이게 갇히게 되고 그렇죠. 문학이 그렇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하나 사실 문학이 소비되고 또 문학을 이용하는 많은 독자들은 그게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에 도움을 받지만 그게 그렇죠. 크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해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은 지금 문예지에서는 굉장히 억압되어 있지 않나. 근데 아까 사실 악스트가 굉장히 신선한 어떤 컨텐츠가 아니에요. 다만 그걸 뺀 거예요. 그냥 비평 담론을 뺀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게 신선하다고 하는 건 사실 지금 되게 답답한 거죠. 지금 거의 모든 문예지에 여러 문예들이 있지만 그 문예들이 다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판사가 다르고 편집위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네.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없고 문학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고 문학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좀 할지 그것에 대한 고민보다 여튼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판 의식은 이런 거죠. 조금 더
상스러워져야 되지 않나. 사실 음악 조금 더 음악판처럼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악이 클래식과 대중음악 이렇게 단순 이분법 말고도 음악 안에서도 이렇게 딱 발표하면 그 차트에 예. 1위부터 10까지 하는 음악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아주 많은 훌륭한 음악들은 차트엔 들어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지금 언뜻 떠오르는 뭐 윤상 이런 사람 같은 경우도 하면 차트에 못 오를 겁니다. 다만 그들이 내면 어떤 식으로든 소비가 되고 그들에게 담론이 형성되는 것처럼 문학도 아주 엄청나게 뭐 장르 문학, 뭐 순수 문학, 뭐 대중 소설 아니면 뭐 이런 방식의 이분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어떤 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문예지에서는 거의 하지 못한데 그거는 그분들이 좀 책임이 크지 않나? 이 시스템의 책임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지금 악스트를 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료되었는데 네. 악스트는 그냥 그 이제 방송이니까 또 많은 분들에게 접근하자면 그냥 서점 가서 사면 되는 건가요? 교보문고죠. 예. 네. 교보문고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가면 있을 거예요. 혹시 교보문고에서 어떤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교보문고 관계자들은 꼭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고 뭐 아마 여기저기서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작가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네. 작품에 대해서 깊이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 나눈 꼭지들이 좀 있었는데 아껴두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바벨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실제로 눈에서 액체가 흐르진 않았지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시위하는 장면. 네, 시위하는 장면 그리고 구타를 당하는 장면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작가님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결국 이제 소설은 다 허구죠. 그 뻥인데 왜 허구를 쓸까?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가의 욕망은 소설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게 작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뭔가를 왜 그거를 쓰고 싶어 하는가? 왜 논픽션이 아니라 픽션을 쓰고 싶어 하는가? 여기 이제 그것에 대한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단편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썼는데 어쨌든 글을 쓰다 보면 고민이 되죠. 어떤 고민이 되냐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어만 했을까? 왜 인간은 이런 조건 안에서 이렇게 되는가? 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이제 인간에 대한 고민, 인간이 함께 모여있는 사회에 대한 고민, 또 제도에 대한 고민 이렇게 우리가 아주 격렬하게 정신이 다 날카로운 인간들인데 왜 우리의 어떤 공동체는 이런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또 폭력에 대한 문제 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문제 이 무기력한 것에 대한 문제 이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총체적으로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조금씩 다른 양상이기도 한 거죠. 그럴 경우에 이 바벨은 실은 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소들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거는 제가 살고 있는 또 제가 겪은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일부러 그걸 겨냥해서 쓴 건 아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 감각하고 있고 제가 보고 의구심을 갖고 있고 한심해하고 동시에 슬퍼하는 모든 게 지금 뭐 이 세계니까. 근데 문제 이 세계는 모습만 다르지 아까 민주화 이야기도 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쟁 이전에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독일 나치부터 뭐
수용소까지 또 그 전까지 다 모든 게 실은 비슷비슷한 왜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떤 순간에도 인간은 다른 사람을 가해할 수 있고 힘이 약하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서도 슬퍼하는 거고 또 그 대부분의 소수들의 의견들을 묻히는 거고 이런 거는 특별한 발견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인되는 어떤 발견이죠. 그거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매체가 뭘까? 저는 그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철학도 있고 어떤 인문학적인 게 있는데 아주 오래 근대 철학에 나오기 아주 오래 전부터 이야기는 이런 인간들의 비극을 담아왔고 그럴 경우에 저 역시 이야기를 고민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담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사보다 다큐멘터리보다 훨씬 더 큰 외침으로 다가왔어요. 소설 속에서 그 장면을 읽는데 저에게는 그 소설이 그러니까 이 픽션이라고 할 때 그 허구가 현실에 대한 재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프리젠트 하는 건데 그때 그 재현은 사실 다큐멘터리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기록할 때, 그것을 나타낼 때는 어차피 재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의 영역 이외에 반드시 해석의 지점이 기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좀 폄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실만을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 사실에 필연적으로 직조될 수밖에 없는 해석의 영역들. 그것을 이제 최대한으로 증폭시킨 것이, 픽션, 뭐 소설일 텐데, 실제로 보고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바벨이라는 작품, 저희가 오늘 만나서 이제 작품 얘기를 많이는 못한 것 같아서 계속 여쭤보자면, 작품 안에 펠릿이라는 물질도 등장을 하고요. 말이 펠릿으로 변해서 네. 사람에게 발목에 질질 끌려다니고 펠릿 수거용 봉투도 사야 되고 정부는 값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신 무언가가 또 작가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경환 씨가요. 소설을 읽을 때, 그러니까 저와 경환 씨의 그 독법이 좀 달랐는데, 저는 이제 주로 뭐 언어라든가 이런 식의, 약간 이제 문학평론가가 가질 법한 관심사에 천착을 한 반면에, 경환 씨는,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까 방송을 해보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의식이 많이 그런가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펠릿수거용 봉투에서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격분하셨던. 아니 뭐 격분이라기보다 이 바벨에서 표현된 그 기법을 통해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네. 그거에 의해서 저도 그렇죠. 현실을 네. 되돌아보게 된 그렇죠. 거죠.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작가님 말씀하셔야 되겠다. 네. 네, 그거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냥 계속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꾸만 부자들은 계속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지는 거는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개인의 개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면으로 볼 때 다만 사실 소설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져 하나의 유기물로 이렇게 소설 하나의 유기물이라고 보면 유기물을 이게 합성이 된 소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해석은 잘 못하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 썼지? 다만 이제 제가 그걸 쓸 때 갖고 있었던 어떤 울분은 그런 거였어요. 뭔가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해결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기력하거나 되게 이렇게 패배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저는 좀 더 사람들이 회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의적일 때, 그러니까 뭔가 대책 없이 낙관하지 않고, 빨리 속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극복을 요구하고,
극복을 요구하고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젊은이들에게 빨리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다그치잖아요. 네. 근데 실은 그걸 알아도 대책이 없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이라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또 피가 있고 유전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바꾸는 것보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내가 속지 않아야 되는 눈을 갖고 네.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쓸데없이 슬퍼하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꿈꾸지 않는 이게 되게 지금 패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게 한 개인으로 살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이 시스템은 그 한 개인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하면 힘든 세상인데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말을 해야 돈을 버니까. 이 문제는 그 돈을 버는 그것들이 돈을 벌게 해줬으니까 세금을 내야지. 이런 방식으로도 다시 그것들을 빼앗아가죠. 빼앗아가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죠. 그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면서 옛날에는 무슨 슈퍼 많았잖아요. 제 친구들도 제 친구 이름을 갖는 박현석이라는 친구 있는데 현석 슈퍼가 있어요. 없어졌어요. 다 어떤 편의점이라든지 거대한 시스템에 종속되는 거죠. 옛날에 그 봉건주의의 소장농들처럼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어떤 거대 기업 위에 하청을 받는다거나 이게 지금 시스템이어서 이게 바뀌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막 폭로하고 고발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그런 거야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게 속지는 말자라는 마음이죠. 우리가 너무 거기에 속지 말자 그냥 뭐. 저는 그 바벨이 네. 그러니까 경환 씨가 이 책을 읽으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시게 된 게 결국 이 소설이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를 제대로 환기시키셨습니다. 네. 정용준 작가님이. 네. 그러니까 이게 SF적 요소를 갖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건 네. 바로 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정용준 작가님이 이게 첫 장편이잖아요. 사실 작가에게 있어서 첫 장편을 쓴다는 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단편 쓰는 것 이상의 어떤 굉장한 각오와 결심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첫 장편을 쓰는데 뭔가 이런 그 펠릿이라는 어떤 좀 환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쓴다는 것이 좀 걱정된다거나 그냥 바로 리얼리즘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써보니까 다른 분들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단편하고 장편은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마치 시와 소설이 다른 것처럼. 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작곡하는 사람들이 클래식도 하고 대중음악도 작곡할 수 있지. 뭐 그 똑같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처럼 네. 달라요. 다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첫 장편을 쓸 때 각오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려웠어요. 모르니까 안 해본 거니까. 이제 그런데 그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계속 쓸 텐데 첫 장편은 뭐랄까 하나의 그 잘 쓸 수 없다 무조건 잘 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럴 거면 지금 나에게 급한 걸 쓰자. 그러니까 내가 일단 하고 싶은 걸 하자. 가장 절박한. 가장 절박하다기보다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쓸 것 같은 것들. 그래서 뭔가 너무 이렇게 대책 없는 것도 많았고 너무 이렇게 무책임한 것도 많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더 잘 쓰면 되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나중에는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있어서의 어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좀 더 나중에는 좀 더 손쉽고 훨씬 더 그 재미있고 좀 더 편한 걸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는 지금 가장 조금 뜨거울 때 좀 더 무모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남들을 읽히는 장편이라기보다 저에게 시급한 거였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좀 묘사해보고 또 어떤 우화적인 요소를 써서 실은 저는 이 바벨을 되게 희망적으로 썼거든요. 사실은 그 앞에 우화라든지 또 마지막에 어떤 그 에필로그에 나오는 어떤 결국 그 되살리는 그렇죠. 어떤
희망. 되살릴 수 있다가 아니라 되살리고 싶어하는 어떤 가능성. 부분, 그렇죠. 가능성 같은 것들고 너무 저는 그걸 꿈꾸는 그걸 상상하고 언어로 만드는 게 좋았어요. 특히 앞에 우화 만들 때 너무 즐거웠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얼려서 살았으면 좋을까. 우리가 말한 좋은 말들을 녹음 이런 거 말고 그냥 계속 그 말이 되살아난다면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인간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 어떤 정신이라는 측면이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 말고는 소설 말고는 이거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런 의미로 저에게 있어서는 좋았어요. 그게. 근데 이제 하나의 결과물로서 엉성한 것도 있고 되게 저로서 힘든 게 많았지만 제가 단편을 쓸 때의 마음가짐 그런 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보자. 장편을 이제 기획하실 때에 아예 뭐 그 종지, 엔딩, 끝나는 느낌 같은 거를 정해 두시고 중간을 꾸며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쭉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끝나는 건가요? 대략적인 것들은 정해놨죠. 흔히 말하는 플롯을 만든다고 하는데 플롯을 만들었죠. 앞에 우화로 시작하자. 저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들은 모든 인간들이 죽고 살아남았던 성서의 노아가 말년에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네. 돼서 그게 왜 그랬을까? 너무 슬펐던 거예요. 홀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랄까. 그 자식들은 그 마음을 모르고 실망해버리고 그랬지만 자기는 달리 어쩔 수 없었던 거. 그러고 보면 노아는 승리자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세계에서 유일한 자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작가의 마음도 저에게 있어서 그랬어요. 작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세상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좀 슬픈 거예요. 조금 되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수는 없겠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써보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로 만들어보자. 뭐 이 정도의 마음이랄까요? 이런 거 있었죠. 저는 작가의 눈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이제 노아의 그 방주 이후로 무지개가 떴다. 그리고 이제 신이 더 이상 물로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작가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보는 거죠. 모든 생물들이 사멸한 그 잔해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벨에서도 서술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작가의 눈이라는 건 그러니까 승리를 해서 무지개가 아름답게 뜨는 광경이 아니라 그 밑에 널브러진 그 패배한 사람들의 그 자취를 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영준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부패를 하잖아요. 그 설정 자체가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운 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성악설이냐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네.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또 성경의 증언도 있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컨셉이 반영이 된 건지 어떤 생각으로 또 가장 또 주된 그 컨셉 포인트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두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계속 해주시니까 예. 제가 열심히 지금 답은 하고 있지만 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되게 제가 이 책을 쓰고 이렇게까지 밀도 있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터뷰 되게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대부분 그냥 대충 얼버무렸죠. 되게 얼버무렸는데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그걸 또 말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번 더 해보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인간은 되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필히 남들이 볼 때 악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악하다는 느낌보다 그리고 뭐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애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선하지 않아요. 선하다는 거는 대부분 타인을 향해야 되잖아요. 예. 홀로 선할 수는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나무가 선하지 않죠. 혹은 어떤 사물이 선하지 않죠. 하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선하다고 하는 건 어떤 생물의 세계에서 선하다고 하는 건 코끼리가 다른 코끼리를 도와주면 되게 선해 보이는 것처럼 예. 선이라고 하는 건 필히 다른 사람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본성에 어울리지 않지 않나, 인간에게. 애쓰는 거고, 혹은 선한 사람들이 위선이라고 하는, 위선이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죠. 근데 악한 건 좀 달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악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악한 거는 그냥 호기심으로도 뭔가를 죽일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하고 싶을 수도 있고, 사실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선하려면 노력이 필요하지만 악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악과 선이라고 하는 건 너무 커다란 범주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력해야 선해지는데 그 노력도 따지고 보면 어떤 면으로 그렇게 좋은 노력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은 의외의 답변이네요. 왜냐하면 펠릿을 그렇게 부패한 액체 상태로 표현하신 것 자체가 어떤 인간 내면의 부패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요. 저는 좀 생각이 달랐었어요. 녹색에 그러니까, 막 냄새 나고. 펠릿이 부패한다는 것이 반드시 뭐 인간의 뭐 마음이 그래서라기보다는 언어의 형질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예.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본의와 100% 일치하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혐오스러운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사실 뭐 저도 모르겠고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작가님 어차피 뻥인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할 때 되게 좀 난감하지 않으세요? 작가님의 경우에도? 왜? 정말 난감하죠. 일단 이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이거 주인공 어떻게 됐어요? 그것보다 제가 그것을 그러니까 쓰긴 썼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써지지 않고 제가 원한다는 자체가 이미 어떤 분석의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체하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지 그걸 처음부터 만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지 왜 여기는 이 다음에 나오는지에 대한 크게 고민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질문하니까 이제 나도 곰곰이 생각해봐서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 거지. 네. 아니 실망감을 주고 싶진 않지만 그게 솔직한 말입니다. 사실인 것 같네요. 저도 음악 뭐 작업해서 앨범 내고 인터뷰할 때 비슷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제 앨범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작가가 그 작품을 쓰지만 그 작품의 주인은 작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늘상 제가 하는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실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품은 작가의 것이니까 작가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되고 모든 그 답안은 작가가 쥐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작가라는 사람도 그 작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래야만 사실 그 작품이 훨씬 그 풍부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가분들한테 이렇게 이 작품의 의미가 뭔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이렇게 저어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은 물어보지 마시고 모릅니다 일단.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다면 그 역시 즉흥적인 그게 불명해요. 그렇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쓸 때는 내 건데요. 발표하고 심지어 그게 가격으로 매겨지면 내 게 아니죠. 그것을 생산한 건 맞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늘 다르게 답변하시는 작가님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인터뷰를 보는데 다 다른 거예요, 이 대목이. 그렇겠네요. 우리에겐 기분이 있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답하는 거죠. 이거 진짜 일관성 없구나 싶기도 하고. 작품 속에서 나오는 특정한 장면에서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음악을 굉장히 좋은 스피커로 크게 듣습니다. 말이 집에서. 네. 그런 취미가 좀 있으세요? 그럼요. 사실 음악을 듣는 거는 우리 인간의 3대 취미 중 하나 아닐까. 영화 감상, 음악 감상, 그다음에 독서인데. 독서는 맨 마지막에. 근데 독서는 사실 좀 자존심 상해요. 독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은 그냥 들리고 영화는 눈 뜨고 있으면 보이는 독서는 되게 적극적인 행위라 저는 독서를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고 독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실은 되게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음악 감상은 쉬운 건 또 아니죠. 다만 음악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냐면 잘 듣고 싶어 그러니까 스피커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혹시 뭐 스피커나 앰프 매니아세요?
돈만 있다면 매니아가 됐을 텐데 모든 매니아들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어느 한계까지 가다가 항상 어떤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없죠. 그냥 뭐 사이트에서 눈팅 좀 하시나요? 그럼요, 눈팅 같은 것들을 하죠. 언젠가는 하고 자꾸 미뤄지는데 그냥 소소하게 뭐 헤드폰을 한 2-30만 원짜리 사보자. 뭐 이 정도의 어떤 거. 언젠가 중고 거래로 만날 수도 있겠네요. 네. 혹시 버리고 싶다면 저에게 버려주세요. 그 독서라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독서가 진짜 훈련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희가 8살에 학교에 입학해서 계속 앉아있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게 10몇 년간 단련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학교 교육이 없다면 제 생각엔 독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지금 진행되어도 사실 이제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좀 뭐랄까 영상 매체 때문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는 정말 엄청난 그 인류의 발명품 때문인지 점점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것 같다. 실제로 저는 그런 체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글을 쓰시는 입장에서 예, 요즘 뭐 한국 문학의 위기다. 더 나아가서 독서의 위기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을 텐데 어떤 생각이세요? 독서의 위기는 독서의 르네상스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그냥 이제 독서는 그래요. 뭐 훈련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독서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는 작가고 예. 또 정말로 열렬한 독자임에도 독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게 너무 재밌으니까. 사실 독서를 하루에 2시간만 하면 예.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네이버 다음 이 인터넷의 세계에 들어가면 뭐 정말 하루 종일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되게 쉽고 분명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치 않는 좋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좋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좋음이 있는 것 같은데 독서는 그게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게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독서를 하는 건 지금 이 시대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그 자극적인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감각에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직물적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사실 독서가 힘들고 이 서사는 풍족하지만 영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흥할지라도 오로지 언어로만 만들어져 있는 소설의 위기를 맞는 거는 당연하죠. 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건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다만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죠. 제가 낭만 서점 시작하고 10권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처음엔 솔직히 마음이 그랬어요. 언제 읽고 언제 얘기를 하며 네. 와 정말 힘든 일이겠다. 아, 이런 솔직한 발언 네. 되게 좋은데요. 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환 씨한테. 네. 언제 다 읽냐. 허즈밴드 시크릿 500페이지인데. 근데 물론 뭐 작품성은 따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문자를 읽어 나가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기대감이 있고 자기 전에 다시 펼쳐서 어젯밤에 끊어진 얘기를 또 이어가고 그런 게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거랑도 맞닿는데요. 영화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고 뭐 TV도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으면 쫓아가기 굉장히 쉬운데 독서 문장과 문장 사이 안에서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예. 제 뇌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예. 10권 정도 읽으니까 머리가 좀 맑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얘기하는 것도 뭐 가볍게 생각하고 하면 저는 좋죠. 가끔씩 허희 씨가 제가 모르는 책 얘기 자꾸 해가지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또 네. 제가 생각한 거 얘기하고 하니까 저희가 뭐 사이좋게 할 수 있죠. 제가 볼 때 이 두 분 사이에 기이한 케미가 흐르는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는 이제 돕는 거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장점일까요? 뭐 오늘 좋은 그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잘 보셨어요 저희들을. 아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 인문학 뭐 책을 읽으면 뭐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인생을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환 씨 요즘 책 많이 읽으셨잖아요. 네. 정말 삶이 조금씩 변화하시는 것 같던가요? 삶이 변한다. 삶이 변한 그러니까 건 책을 읽어서 좋은 점이 뭘까요? 저는 작가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좀 더 체험을 해봐야 삶이 변하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10권으로는 일단 뇌는 변했어요. 뇌는 맑아진 거를 확실히 느낍니다. 이 질문은 너무 커요. 삶이 변할 만큼 삶을 변하고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정말 인생에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상 저는 뭐 다른 나라에 간다거나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지 않은 이상 삶이 변한다는 느낌보다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식. 어떻게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기는 것, 혹은 좀 더 골똘해지는 것, 네.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거에 가깝다가 아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중 부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네가 싫은 건 아니야. 좋지 않은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안 아픈 거 아니야? 네, 이게 지금 말장난 같지만 실은 아주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럼요. 예. 근데 단순히 말하면 책을 읽으면 갖는 게 어떤 우리가 되게 언어적인 인간이지만 이 구어로 말은 이 방금처럼 이 말은 편집도 되고 제가 실수하면 그 말을 본보고할 수 있고 근데 문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서사, 문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유, 그것에 참여하는 방식, 이게, 많은 것들에 이렇게 아주 보이지 않게, 이게 보이지 않는 정신력으로 우리를 네. 조금 근데 저는 책을 읽을 때 그냥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그 생물이잖아요. 예. 사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사실 사람이 되게 성취감을 느끼긴 쉬워요. 바쁘게 살면 돼요. 네. 이게 좀 거짓 성취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면 정말 되게 인간다운 삶을 산 것 같죠. 되게 피곤하게 잠을 하고 아침에 또 알람 때 일어나면 아침에 조깅하고 근데 이 인간이 그냥 물리적으로 바쁠 땐 누리는 성취감도 있지만 굉장히 사유 안에서 바쁘지 않아도 조급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예. 마치 이 세계를 혼자 이렇게 유유히 단독자로 살아갈 때 느끼는 어떤 즐거움도 있거든요. 예.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느끼는 사유, 내가 느끼는 생각들을 위협을 받지 않고 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는데 저는 그게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진짜로 그 뭐라 해야 될까 아나무인.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책을 읽어서 얻게 되는 조금 그 좀 단단한 정신력 네. 이렇다고 봐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사실 크게 실제적으로 도움 안 돼요.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이 바뀌진 않지만 삶이 조금 삶의 다른 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우리 해리포터 보면 갑자기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물리적 세계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방이 넓어진다거나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더 들어오는 그런 건 없지만 뭔가 또 달라질 거예요. 그 달라지는 거는 쉽게 측정이 안 되겠죠. 네. 시는 안 쓰세요 혹시? 시는 지금 쓰지 않죠. 하지만 열심히 썼죠. 시도 열심히 읽고요. 아니, 마음에 또 다른 방이 생긴다 하니까. 네. 갑자기 시적인 문장. 아니, 제가 다 시상이 떠오르네요. 정영인 작가님의 네. 문장이 또 좋으니까. 네. 저는 책을 읽어서 뭐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책 안 읽어도 좋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진짜로 많아요. 네. 오히려 책을 읽어서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다만 저는 제가 읽은 경험에 비춰서 말한다면 저는 원래 제가 되게 나쁜 인간 그리고 더 나빠질 수 있는 인간인데 최소한 책을 읽어서 요 정도 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다른 그 지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진짜 나쁜 놈이 되겠구나.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할 지점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 네, 저도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을 한다는 건
내 삶의 어떤 차원을 좀 다차원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생각이에요. 더 치밀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정말 희대의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골똘함이 생긴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공감이 된 게 바벨이 저를 골똘하게 만들었고 골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책을 덮고 말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 효과도 분명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책이 또 실용적인 실제로 도움이 또 되기도 하죠. 가끔은. 네. 그러니까요. 바벨 읽는 이런 독자들을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넘기기도 하셨는데요. 바벨 혹시 동지.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니, 가나라든가.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 했지만 진짜로 궁금한데 제가 이제 등단한 지 한 7년 됐나? 그리고 책을 2권 냈는데 지금도 갖는 꿈이 뭐냐면 누군가 내 책을 읽는 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군가 서점에서 내 책을 사는 걸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큰 꿈인 게 지하철에 실제로 내가 읽었던 책을 읽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책을 읽는 사람도 없고, 제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쓰고 있거든요. 뭐 알부를 안 쓰려는 건 아닌데 스마트폰이 갑자기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당장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기존에 있던 투지폰을 이미시즈로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한 거예요. 일단 카톡도 안 오고 이게 너무 편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보면 정말 사람들이 골똘해지는데 골똘한 게 아니라 이제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책만 읽고 있는 사람만 봐도 반가워요. 네. 근데 하물며 흔히 말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내 책이라 역시 이거는 꿈이죠. 아까 그 영은 씨가 말했던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다 했잖아요. 그런 어떤 낭만적 개념의 꿈 중에 하나예요. 네. 글쎄요, 낭만서점이라는 이 팟캐스트가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지면은 또 모를 일이죠. 그렇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 광화문 근처에서는 네, 가능하지도 일부러 않을까. 한 번씩 올게요. 네. 네. 하지만 또 실망하고 말겠군요. 뭐 이제 슬슬 마무리해 가면서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책 2권 내셨잖아요. 앞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 꾸준히 또 하시겠지만 어떤 책을 또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계속 글을 쓰고 싶어요. 글을 쓰고 싶은데 지금도 장편을 쓰고 있는데 어떤 글을 쓰겠다라기보다도 지금 쓰고 싶은 거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미룬다거나 다른 어떤 시급한 것들을 먼저 쓴다거나 일단 그것이 써야 되는 문장이 있다면 소설의 문장이 있으면 좋겠고 다른 일들로 바빠서 쓸 수 없다거나 혹은 다른 글들을 쓰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제 삶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좀 장편이 나와서 말이지만 단편과 장편이 좀 다른 것처럼 장편은 조금 더 다른 세계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다른 세계에 대해서 좀 쓰고 싶고 지금도 약간 그런 쪽의 글들을 쓰고 싶어 하는데 일단 장편은 쓰면 그 세계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고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그동안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돼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고 뭐 정말 뭐 다른 인류가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물로 따져서 뭐 누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것까지 따져서는 뭐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 신인에 가깝고 나 자신이 어떤 많은 해석이 없는 작가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더 욕심을 내서 쓸 수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소설을 집필하시는 동안 소설의 세계 안에 머무시는 그 기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가 되게 짧아요. 4분 30초짜리 길어봤자 그런 노래 만드는데 장편 소설을 쓰는데 이 바벨의 어떤 이 시대 여기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서 또 그걸 건설해 나가시고 하는 게 되게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구상하시는 그 내용을 살짝 공개 안 되나요?
아니 뭐 공개할 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는 뭐. 이런 독특한 SF적인 요소는 없는 건가요? 뭐 크게 그러니까 이거 다르죠. 바벨하고는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단편에서도 나왔던 세계인데 꼭 써보고 싶었던 장편의 배경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언어로 만들어진 어떤 세계. 두 번째가 이제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그 가나에 나오는 소설집 가나에 나오는 좁혀 말하면 첫 소설집 안에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에서 확장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벨이 어떤 제가 썼던 단편의 뭐 떠떠떠떠라든지 벽이 갖고 있는 고민이었다면 네.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장편은 그 가나에 나오는 어떤 죽은 자가 바다를 유영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죽은 자가 바다에 유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이 세계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말 그대로 외계 뭐 혹은 뭐 우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계가 이 세계 아닌 다른 세계로 얘기할 때 뭐 흔히 말한 뭐 이렇게 뭐 저승, 뭐 천국, 지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닌 세계예요. 이 세계 상상력 차원인데 저는 그냥 이 세계 안에 있는 다른 세계에 대해 쓸 때 바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바다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 소재만 넣고 보면 바다 깊은 곳에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의 물이 있는 그런 내용을 쓰고 싶어요. 언더 더 시. 네, 그렇죠. 네, 그런 세계의 주민들, 그런 세계의 어떤 생물들, 그런 세계에서 사는 방식과 언어 체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출판사 관계자들이 되게 싫어할 텐데. 아니 바벨보다 왜 그런 걸 쓰냐고 또. 바벨보다 더 환타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환타지라고 하기보다 좀 더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런 걸 그만 쓰고 싶은데 기대됩니다. 이것까지만 쓰고 일단 제가 또 연재하게 될 그 지면에 관계자들은 싫어할 텐데 제가 이런 걸 또 쓴다고. 네. 아니 근데 그게 반드시 그러니까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할 때 반드시 뭐 이게 환상이라 그래서 현실이 아닌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정영준 작가님이 그리고 있는 뭐 바벨의 세계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바다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충분히 있을 법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듣고 바다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바다에서 뭐 시위도 안 펼쳐질 거고 뭐 잡지사도 없을 거고 이러니까 약간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해저 산말리 같은 작품 있잖아요. 그런가? 니모를 찾아서? 뭔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볼까요? 니모. 헐리우드를 노리고 니모를 증장시켜볼까? 저 안 그래도 바벨 읽고 저 혼자 막 아까도 밥 먹으면서 살짝 얘기했는데 캐스팅하고 있었어요. 영화화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이 원고를 처음 보낼 때 이 원고 담당자가 그 당시에 그때 있었던 편집자가 아까 말한 서효인이었는데 그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영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농담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영화라기보다 그냥 뭐. 저는 제 마음대로 캐스팅했는데 볼 교수의 이경영 씨 그리고 주인공 요나의 윤계상 그리고 마리 여자 역할의 신민아 이렇게 가면은 흥행 좋아하는 배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노아의 김갑수 어울리지 않나요? 제 마음대로 캐스팅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신민아 좋습니다. 여배우만 지금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그 영화 음악은 좀 해주시죠. 아유 좋죠. 혹시 판권 나갔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저희 지금 SF 팟캐스트 하고 있네요. 현실을 벗어나서. 참 허무맹랑하고 씁쓸한 마음이 드는 대화였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끝내고 싶은데요. 정영준 작가님께서 지금 한국 문학, 한국 소설가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 이 한국 문학을 지금 한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낭만 서점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 한국에서 소설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한국 소설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랄까요? 예,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 전체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진 않아요. 아마 경환 씨가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맞네요. 그냥 아마 이번에는 잘 만들고 싶다 이런 거겠죠. 이번에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끝내주는 걸 하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다만 제가 그곳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한국 문학을 뭐 읽어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한국 문학이 뭐 위기다 이런 말도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국 문학이 지금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조금 마음이 답답한데 근데 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문학의 세계에서 억지로 독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한국 문학 스스로 재미있어져야죠. 재미있어져야 하고 경쟁력은 그 어떤 예술의 세계가 그 독자들이 네. 또 소비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다만 저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더 재밌는 글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게 또 저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재밌는 글을 썼으면 좋겠고 어렵죠. 근데 꼭 한국 글 쓰는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도 어려울 거고 좀 허희 씨도 어려울 거고 어려워요. 네. 어렵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소설을 쓰는 게 좋아요. 재미있고 사람은 좋아하는 한 어떻게든 그 곁에 머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저는 오늘 바벨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을 쓰고 싶은 대로 썼지만 하고 싶은 만큼 썼지만 그렇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소설은 아니에요. 너무 많은 단점들이 보이고 재미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2편이니까 앞으로 쓰다 보면 또 좋은 걸 쓸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죠. 정말 많이 쓰고 싶고 그럴 때 독자들이 좀 그걸 좀 기다려주고 다른 어떤 한국 문학의 큰 사안이 올 때 그걸로 모든 걸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개별적인 판단력으로 이 낭만소점 여기에 또 저 말고도 또 다른 책들도 많이 나올 텐데 그걸 다 다른 방식으로 읽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벨 그리고 가나의 작가이신 정용준 작가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 있었고 속 시원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내가 생각했구나. 과잉 의미 부여. 과잉 의미 부여를 좀 했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저도 대중음악을 전체를 뭐 제가 책임질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죠. 네. 여러 가지 명쾌한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소설 소개해드려야죠. 예. 다음 소설은 톰 롭 스미스의 장편 소설 차일드 44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영화화도 된 작품이네요. 네. 1권부터 3권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할 소설은 1권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차일드 44 들고 읽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